안녕하세요. 저는 철부지 신우의 인생을 제대로 개조시켜줬던 백설아라고 합니다. 저희 신우인 저와 동갑이었는데요. 정말 저와 나이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철없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어요. 시댁 식구가 아니라 진짜 제 친자매였다면 정말 한번 제대로 확 쥐어박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제 손으로 신우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전 그때를 당연히 놓치지 않았죠. 저와 제게 호된 참교육을 당했던 신우의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키도 170cm가 넘고 체격도 여자치고 다부진 편이랍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잠시 포안 던지기 선수 생활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까불이었던 제 남동생도 여동생도 제 말엔 꼼짝을 못하곤 했어요. 그렇게 든든한 장녀로서 자란 전 운동을 그만둔 뒤엔 적당한 대학을 나온 뒤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28엔 결혼을 했죠. 저보다 4살 많았던 남편은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절 많이 아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에 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그에 비해 시댁에 가면 자꾸 인상 찌푸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인 신우이 때문이었죠. 신우이는 앞서 말했듯 저와 동갑이었는데 연예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외모가 예뻤습니다. 키도 170cm가 넘던 저와 비슷하게 크고 몸매도 여리여리해 저희 결혼식 때 신우이에게서 눈을 못 떼던 사람도 정말 여럿이었죠. 그런 신우인 쭉 연예인을 지망했었다는데요. 겉모습만 예뻐지 신우인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나 생활비 50만 원만 더 주면 안 돼? 나 사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효진이 넌 이 아빠한테 돈 맡겨놨냐? 돈이 없으면 네가 알바라도 해서 직접 벌었어야지. 월세 내달라 생활비 내달라. 부모가 봉이야? 너 연예인 한답시고 제발 뒷바라지 좀 해달라고 했을 땐 그래, 그래도 꿈을 이루고 싶다는데 부모가 돼서 도와줘야지 했다. 근데 그만두기로 했으면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거 아니야. 네 나이도 생각을 해야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연예인 지망을 포기했다던 신우인. 제가 결혼했던 당시엔 백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지방에 사시던 시부모님이 얻어준 서울의 작은 월세 오피스텔에서요. 연예인 지망을 포기했으면 어디 취직이라도 하던가 해야 하는데 신우인 월세며 생활비며 모두 시부모님께 타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우인 시댁에 와서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 이것저것 부탁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신우일 꾸중하던 시아버지와 달리 신우일 계속 철부지로 만들던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냥 당분간 애 좀 내버려둬. 애가 그렇게 오래 꿈꾸던 연예인 포기하고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겠어. 허전한 마음 좀 쉬면서 이거저거 사고 싶을 수도 있지. 당신은 효진이 좀 그만 감싸. 딸 자식 졸졸 따라다니면서 똥 닦아주다 우리 노후자금 다 털리고 싶어? 직장을 구하기 싫으면 아까 월세라도 안 나가게 본가에라도 들어오라고 해도 서울이 좋다고 싫다. 그럼 빨리 직장을 구하라니까. 푼돈 버는 일반 직장 같은 건 자존심 상해서 또 싫다. 뭐 대체 어쩌라는 거야? 얘랑 같이 연예인 준비했던 다른 애들은 연예인 못 됐어도 그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그런 것도 하면서 큰돈 턱턱 번다잖아. 걔네랑 자기랑 비교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 아니, 당신은 꼭 딸한테 그렇게 박하게 굴어야 되겠어? 시어머니는 평소엔 괜찮은 분이었는데 유독 신우일만 되면 다른 분이 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에게도 썽을 내셨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딸을 엄청 가지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낳은 뒤 계속 둘째 딸을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무려 2번이나 유산이 되었다더라고요. 그 뒤 겨우겨우 신우이가 태어났는데 신우이가 무려 2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와버렸다고 해요. 너무 작게 태어난 신우인 인큐베이터에서 2달 가까이 보호를 받아야 했죠. 그 뒤 시어머니는
겨우 살려낸 시누이를 불면 날아갈까, 안으면 부서질까,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효진이를 애지중지한 거 마찬가지셨어. 그런데 애가 하도 오냐오냐 자라니까 나중엔 성격이 너무 제멋대로 철도 안 들더라. 아버지랑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뒤늦게 야단을 많이 쳤는데 어머니만 믿고 완전히 귀를 막아버리더라고. 문제는 시누이가 단순히 철만 없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듯 시누이는 정말 제 멋대로 해 어디서든 대접받지 못하면 뿔이 나는 성격이었거든요. 식당 같은 곳에 가면 꼭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하며 손님은 왕이라는 식으로 행동했고, 심지어 한 번은 원하는 음료가 없다며 편의점으로 심부름까지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너 진짜 밖에 나올 때마다 왜 이래? 이제 너랑 절대 외식 안 해. 죄송합니다. 얘 말은 그냥 다 무시하셔도 돼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런 신을 야단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일도 감싸곤 했어요. 그리고 신우의 물에는 제게도 어김없이 해당되더라고요. 새언니, 나 물 좀 줘. 네? 지금 나한테 한 말 맞아요, 아가씨? 그럼 여기 새언니가 새언니 한 사람밖에 더 있어? 아, 물을 먹고 싶으면 아가씨 손으로 떠다 먹어. 결혼 후 어느 날 대뜸 신우이가 제게 반말을 내뱉더군요. 그 태도가 너무 건방져 저도 그냥 반말로 대답해버렸습니다. 저라고 뭐 못할 거 없으니까요. 신우인 그런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너도 하잖아. 따지고 보면 내가 손윗 사람인데 나는 왜 하면 안 돼? 난 신우이잖아. 어디 시댁 식구 어려운 줄 모르고 며느리가 신우이한테 반말을 해? 너랑 나랑 동갑인데 굳이 내가 왜 존대를 해줘야 하냐고. 너 시집살이 한번 제대로 당해보고 싶어? 내가 웬만하면 처음부터 예의를 내던지지는 않는데 다짜고짜 반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의를 지켜줘? 자, 아가씨, 내가 한 발 양보해서 다시 존댓말 써줄게요. 근데 아무리 동갑이어도 이런 건 상호간에 존대 쓰면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죠? 저는 성격이 불같아서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에요. 또 저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면 그때부턴 제 입에서 두 번 다시 존대 나오는 일 없을 거예요. 이런 저한테 시집살이 시킨다고 한들 별로 통하지도 않을 거고요. 우리 가족인데 좋게 지내요. 네? 단순히 시댁 식구란 이유로 제게 함부로 굴려던 신우인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반말 듣는 건 싫었는지 더 이상 제게 반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로 제게 앙심을 품었는지 자꾸만 제게 기어오르려 하더군요. 새언니, 새언니는 같은 서울 살면서 혼자 사는 신우한테 반찬 한 번은 안 해다 줘요? 와서 청소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 빨래도 많이 쌓였고 집도 더러우니까 이번 주말에 와서 집안일 좀 해주고 가요.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가씨는 일도 안 하는데 그럼 시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집안일 정도는 스스로 하세요. 전 호의를 고마워하지도 않을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고 싶지는 않네요. 아, 진짜. 새언니 시댁이 우스워요? 나 시누이예요, 시누이. 시댁 식구들한테 깍듯해야 되는 게 며느리 아니에요? 내가 뭐 죄졌나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예의를 안 지키고 있나요? 아가씨, 나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대접받고 싶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일자리라도 좀 구하세요. 은퇴하고 나서도 다 큰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보긴커녕 계속 생활비 월세 다 내주고 계신 아버님 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아요? 자꾸만 제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신우에게 저도 져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노란 삭수를 고쳐주겠답시고 도를 지나치기도 뭐해 그냥 똑같이 받아쳐주는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지나갔었죠. 예, 애미야. 너 왜 자꾸 우리 효진이가 못난 애라는 듯이 말을 해? 우리 애가 좀 철이 없는 편이긴 하다만 아무리 그래도 신우인데 말을 좀 가려서 해야지.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제가 사사건거 부딪히자 제게 불만을 표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기에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크게 틀어지진 않을 수 있었지만
그 상황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평소엔 정말 상식적이고 제게도 잘하려 노력해준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저희 아들이 4살 때 시누이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매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잘 살고 직업까지 좋았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제대로 직업도 없는 시누이를 왜 좋아하나 싶었는데 심해부는 시누이의 외모에 완전히 반한 거더라고요. 심해부는 시누이가 해달라는 건 정말 다 해주더군요. 시누인 심외부가 선물해준 명품 가방, 명품 옷, 구두 등을 끊임없이 사진 찍어 SNS에 자랑했고요. 사랑둥이 남편 덕에 매일 행복한 일상. 아, 행복해. 또 시누인 이런 행복에 젖은 멘트와 함께 심해부와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비싼 해외 휴양지에 놀러간 사진들도 쉬지 않고 SNS에 올리고 가족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심해부는 시누이에게 외제차도 하나 더 뽑아줬더라고요. 심해부가 그렇게 잘해줬으면 시누이도 심해부에게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누이는 갈수록 심해부를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더라고요. 아, 내 바로 옆에 서지 말고 좀 떨어져서 걸으라니까. 키높이 깔창이라도 한 10cm 깔고 나오든가. 얼굴 안 보이게 모자도 좀 쓰고. 그 이유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선 심외부는 키가 167cm 정도로 시누이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꽤 호감적인 얼굴이었건만 시누인 심외부더러 못생겼다는 말을 아예 달고 살더라고요. 시누인 외형적으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심외부를 창피했던 거죠. 내 전 남자친구들은 다 키도 크고 얼굴도 연예인 뺨쳤었는데 모델하던 애도 있었어. 당신은 진짜 그 많은 돈 덕에 나 같은 여자랑 살 수 있는 줄 알아.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저러니 집에선 얼마나 심할까 싶어 심외부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과 제가 때론 시아버지까지 신을 나무랐지만 정작 사람 좋은 심외부는 괜찮다며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하지만 심외부도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우인 결국 결혼 3년 만에 인내심이 폭발한 심외부에게 이혼당하고 말았어요. 갈수록 심해진 신우의 무시를 참고 참던 심외부는 결혼 전 했던 약속과 달리 아이를 낳기 싫다며 계속 임신 시도를 거부했던 신우에게 오만정이 낯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김서방 좀 뭐라고 설득해봐. 어? 그냥 허허실실할 줄만 아는 바보인 줄 알았더니 한 번 돌아서니까 성격이 장난이 아니야. 나한테 사줬던 자기 명의 외제차도 바로 뺏어다 팔아버리고 다른 명품들도 죄다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너 김서방한테 작작 함부로 하랬지?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이혼하지 말라고 김서방한테 부탁할 수가 있냐? 백날 첫날 울고불고 해봐라. 난 앞으로 네 못된 땡깡도 철부지짓도 절대 못 받아줘. 남의 눈에 눈물 냈으면 네 눈에선 피눈물 난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지. 신우이가 이혼소송을 당하고 시댁으로 쫓겨났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달려갔었습니다. 솔직히 신우이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뒤로 넘어가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시아버진 신우이에게 뭐가 됐든 너 알아서 하라며 더는 못 도와준다고 펄펄 뛰셨죠. 여보, 그래도 이혼당하게 생긴 딸한테 왜 그렇게 박해? 시끄러워. 당신도 이번만큼은 명심해. 또 저 철딱서니 없는 기집애 감싸면서 도와주려고 했다간 당신부터 나한테 호적정리 당할 줄 알아. 신우를 감싸며 시아버지를 설득하려던 시어머니도 이번만은 시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우인 빈털터리가 된 채 이혼당하고 말았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남편은 심외부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의 이혼이 확실히 정리된 지 얼마 안 돼요. 전 시어머니에게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애미야. 너랑 영진이 우리 효진이 좀 데리고 살아야겠다. 너희들 방 하나 남잖아. 옷가지들 넣어둔 그 방 말이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는데 네 시아버지가 이젠 머리 아픈 이혼도 다 마무리됐겠다. 더는 못 봐주니까
당장 나가라고 효진이한테 난리를 치더라. 여태 효진이한테 줄 돈은 다 줬고 이젠 집도 얻어줄 마음 없으니까 나가서 노숙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모한테 더 의지할 생각 하지 말라면서. 얘가 돈도 없는데 갈 곳이 너희 집밖에 더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좀 데리고 살아. 너희들도 요즘 상황이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도와야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때문에 신우일 더는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저에게 신우일 데리고 살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옆에 있었는지 신우이가 큰 소리로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나 데리고 살기 불편하면 서울에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얻어줘도 괜찮아요. 저번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월세 100만 원짜리 정도면 괜찮을 것 같던데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좀 별로였어도 가족인데 원래 가족은 사람이 힘들 땐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혼까지 당하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실은 그때 저와 남편 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들을 낳으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아들이 2돌이 지난 뒤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고깃집을 차렸었습니다. 남편도 이상한 직장 상사 하나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었다며 자기도 장사를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장사는 5년 만에 약간의 빚만 남기고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당시 우린 각각 직장을 구해 빚을 갚고 다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어머니와 신우의 욕을 당연히 거절하려다 전 이내 마음을 바꾸었어요. 신우의 말대로 우리 미우나 고우나 가족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안 보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우이를 한번 사람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분노 유발자인 신우를 이젠 보지 말고 살자고 다짐하며 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집을 구해주는 건 못해도 한번 데리고 살아보겠다고요. 내 동생 정신 차리게 해준다니 나야 고맙지만 당신 정말 괜찮겠어? 가뜩이나 집안 상황 때문에 힘들 텐데. 해보는 거지 뭐. 당신이 내 동생들한테 잘해주는 거 나 두고두고 고마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당신 동생 위해서 한번 힘써볼게.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 또한 제 계획에 동의하더군요. 주말이었던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직접 신우를 저희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짐가방을 저희 집 안에 내려놓은 뒤 저와 남편에게 신우이를 부탁하셨어요. 애가 아직 마음에 상처가 크니까 애 타박하지 말고 좀 오냐오냐 잘 봐줘 애미야. 우리 효진이 좀 잘 부탁한다. 애가 가리는 반찬이 많으니까 신경 좀 써주고 우리 효진이 받아준다고 해서 정말 고맙다. 효진아, 엄마 갈게. 네, 아가씨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게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가시자마자 본격적으로 신우의 개과천선시키기에 돌입했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러 나간 뒤 신우인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땐 한 번은 안아주더니 결국 이렇게 제가 언니 밥을 얻어먹고 살게 됐네요. 아, 배고파. 새언니, 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나가서 삼겹살 좀 사다 줘요. 아, 소주도 한 병 같이요. 참, 아가씨 밥, 빨래, 청소 다 해준다고 누가 그래요? 삼겹살에 소주 먹고 싶으면 아가씨 돈으로 직접 사 먹어요. 네? 아니, 뭐예요, 그럼? 설마 집안일을 나더러 하라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 엄마한테 날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요. 네, 이번 기회에 아가씨 데리고 살면서 제가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게 진짜 아가씨 위하는 일 아니겠어요? 자, 우리 집엔 우리 집안의 법칙이 있고 그게 싫으면 아가씨가 나가면 돼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알죠? 우리 집에 사는 동안 월세, 공과금, 식비 등등 생활비까지 다 해서 다달이 100만 원씩 내세요. 뭐라고요?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럴 거면 직접 직구해서 나가 살았죠. 당장 돈이 없으면
우선 몸으로 때우던가요. 정확히 우리 집 집안일 절반은 아가씨가 맡아요. 전부도 아니고 절반이니까 숙식 다 해결하고 그 정도면 100만 원어치는 충분하겠네요. 전 신우에게 앞치마를 던져주며 일부러 아침에 남겨둔 설거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물론 바로 앞치마를 두를 신우이가 아니었어요. 신우인 앞치마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장난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 자취할 때도 맨날 시켜먹고 사먹어서 음식도 잘 못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일 다 가사도우미가 해줘서 잘 할 줄도 몰라요. 무슨 가족집에 사는데 돈을 내래요. 아까 말했듯이 싫으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면 돼요. 기가 막혀. 나가요. 나간다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 안 살아요. 마구 신경질을 내던 신우인 자신의 말과 달리 집에서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며 동정심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우리 마누라 말이 법이야. 네 새언니 말대로 싫으면 나가.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결국 신우인 엉엉 울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에미 너, 내가 효진이 전화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내가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애를 쫓아내? 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전 내쫓은 적 없어요. 저희 집엔 공짜는 없으니까 돈 못 낼 거면 집안일 하라고 했더니 싫다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뭐? 집안일을 시켜? 걔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 아가씨 저랑 동갑이고요. 서툴러도 해버릇해야 나중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끼고 도는 거 전혀 아가씨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가씨를 위하는 제 방식이고 그게 싫으시면 전 아가씨 데리고 절대 못 살아요. 제가 보기에 어차피 갈 곳 없으면 아가씨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지켜보세요. 전 진심으로 아가씨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기차에서 내리면 바로 서울로 돌아오겠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서울로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받은 시아버지가 기차역까지 나가서 도착한 시어머니를 붙잡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효진이가 감싸는 것보다 지금 애미랑 영진이가 하고 있는 게 100배 더 효진이를 위한 일이야. 거기도 쫓아갔다간 봐. 다신 집으로 못 돌아오게 될 줄 알아. 시아버진 시어머니와 달리 전화를 받고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부모가 못한 걸 네가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시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신우이를 돕지 못했고 결국 신우인 이틀 뒤 지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은 찜질방에서 잤는데 이젠 진짜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왔어요. 네, 잘 왔어요. 다시 여기 돌아왔다는 건 제가 말한 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든 집안일에서든 월세랑 생활비를 책임지겠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날부터 신우인 울며 겨자 먹기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냈죠. 신우인 설거지를 하다 고의로 접시를 3개나 깨먹기도 하고 청소기를 돌리다 화분을 와장창 박살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또 음식을 하라고 시켰더니 진짜 사람이 먹기도 힘든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전 다 예상했다는 듯 시원하게 대응했어요. 접시값, 화분값 다 따로 달아둘게요. 돈으로 갚아도 되고 아니면 그만큼 가사노동을 더 해서 갚아도 돼요. 안 그래도 대청소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엄마, 고모가 한 음식 너무 맛없어. 나 못 먹겠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호야? 고모가 워낙 요리에 재능이 없어요. 거봐요, 새언니. 내가 음식 못한다고 했죠? 아우, 이거 다 아까워서 어떡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저 음식 같은 거 절대 시키지 말아요. 해보다 보면 늘겠죠, 뭐. 우선 오늘 낭비한 식재료 값은 따로 계산할게요. 아가씨가 다 먹던가 그건 알아서 하고 우린 그냥 외식하고 올게요. 아우, 이건 정말 못 먹겠네요. 네?
아니, 왜 난 안 데리고 가요? 그럼 이걸 버려요, 아깝게? 음식 남기면 벌 받아요. 음식 못한다면서 이렇게 잔뜩 음식을 만들어 놓은 아가씨가 책임져야죠. 여보, 선호야, 우린 나가서 먹자.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자 신우인 분했는지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부턴 어차피 피해를 보는 건 자기였으니 집안일을 전보단 똑바로 하긴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분했는지 쉴 새 없이 씩씩댔지만 갈 곳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얼마 뒤엔 우린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신우이가 저희 집에 오기 전부터 예약해둔 여행이었는데 오랜만에 큰맘 먹고 떠나기로 한 여행이라 취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우인 제주도라는 말에 눈을 반짝하며 자신도 가겠다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신우이는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났죠. 아, 뭐야. 여행이라길래 5성급 호텔 정도 기대했는데 이런 조그만 펜션이 다 뭐예요. 그리고 식사도 좀 아까처럼 백반집 같은 데 말고 비싼 해물 모듬, 통갈치 이런 거 먹으러 가자고요. 여행 와서 이게 무슨 궁상이야. 아가씨, 아가씨 여태 계속 투덜대기만 하면서 아가씨가 먹은 물컵 하나 아가씨 손으로 안 닦은 거 알아요? 여행 온 거잖아요. 기대 못 미치면 투덜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여행인데 내가 여기 와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아, 숨 좀 쉽시다. 네? 그렇게 첫날을 보낸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술에 취해 뻗어 자고 있던 신우를 숙소에 두고 아이만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퇴실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했어요. 아가씨, 곧 퇴실 시간이니까 일어나요. 우린 아까 먼저 나왔거든요. 어차피 오늘 예약한 펜션은 다른 데라서요. 정리는 싹 해놨으니까 아가씨 몸만 나오면 돼요. 아가씨 집만 챙겨서요. 그리고 우린 아가씨처럼 이기적이고 불만만 많은 사람이랑 계속 여행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남은 일정은 따로 다닐게요. 네? 아니, 나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이 호텔이면 통갈치며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았어요? 돈이 그렇게 우스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화 끊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당연히 신우인 계속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전 신우의 전화를 다시 받아줬어요. 그러자 신우인 엉엉 울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디예요, 새언니? 저 돈 없어서 짐 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기만 했다고요. 비행기표 살 돈도 없고 내일 예약한 비행기표 정보도 새언니랑 오빠가 알잖아요. 저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요. 목도 마르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돈 1,000원이 없어서 물도 못 사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굴더니 아쉬워지니까 잘못했다는 말도 할 줄 아네요. 아가씨 맨날 사치하고 어머님 아버님 돈 우습게 썼죠? 이제 단돈 1,000원도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좀 알겠어요? 자기 손으로 돈 벌 줄도 모르는 아가씨를 먹여주고 재워준 어머님 아버님도 저랑 남편도 심지어 아가씨 전 남편까지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이었는지 오늘 일 계기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우이의 사과를 받아내고 나서야 저와 남편은 차를 몰아 신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고생이 많았는지 신우인 저녁으로 고기국수 한 그릇과 돈베고기까지 군말 없이 해치우곤 밤에 아주 꿀잠을 자더라고요. 그렇게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전 신우에게 직접 적은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가씨 앞으로 들어간 비행기 표값, 아가씨 몫의 차 렌트비, 식사비, 숙소비 따로 계산한 거예요. 이것도 다 갚으셔야죠. 아니, 이런 날강도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돈 1,000원도 소중한 걸 아가씨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가씨, 이거 말고 앞으로 다달이 내기로 한 돈도 앞으로는 역시 그냥 돈으로 주세요. 아가씨 살림 실력이 생각보다 너무 어설퍼서 그냥 돈으로 받는 게 낫겠더라고요. 네?
아니, 왜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나 돈 없다니까요. 나랑 남편이 남은 빚 갚으라고 저녁에 교대로 일용직일 다니고 있는 거 알죠? 배달 알바도 뛰고 물류센터 야간 일도 하는 거요. 특히 물류센터 일이 일당이 꽤 쏠쏠하거든요. 나랑 거기 나가서 일해요, 아가씨. 돈은 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땀 흘려 벌어야 보람차다는 걸 알게 해줄게요. 아, 절대 싫어요. 무슨 물류센터예요. 우리 집은 내 말이 곧 법이라고 남편이 그런 거 잊었어요? 쫓겨나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요. 전 싫다는 신우이를 끌고 제가 한 번씩 나가던 야간 물류센터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우린 카트를 끌고 창고에서 물건을 담아오고 상품 바코드를 찍는 일에 주로 배차되었는데요. 당연히 신우인 앓는 소리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 진짜 쉬지도 못하고 지금 몇 시간을 카트 끌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새언니, 나 이제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물건들도 너무 무거워서 아까 허리가 나갈 뻔했다고요. 나 진짜 이런 일 못하겠어요. 그 힘든 일, 여기 있는 여자분들 중엔 몇 년씩 한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거보다 더한 중노동에 배치된다고요. 이렇게 내내 일해봐야 하루에 20만 원도 못 받아요. 근데 아가씨는 고작 그 정도 버는 것도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당연하다는 듯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집에 살려면 월세만 해도 최소한 여기서 열흘은 일해야 된다는 건데 어때요? 아가씨 그럴 수 있겠어요? 전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켜 신우이에게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경찰을 끌고 신우이와 함께 배달 알바도 다녔었는데 그때도 신우이가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열심히 굴렸었죠. 그러다 한 번은 신우이가 얼굴이 시뻘개져선 차에 타더라고요.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엄청난 진상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배달기사가 아니라 그 사람 심부름꾼인 줄 알더라고요. 집에 물 사다 놓는 걸 깜빡했다면서 저한테 자기 카드로 물 좀 사달라는 거 있죠? 물이 없으면 목이 막혀서 음식을 먹을 수나 있겠냐면서요. 그것도 반말로요. 기가 막혀서 무시했더니 고객들 덕에 먹고 사는 주제 건방지다 뭐다 하면서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운이 없게 진상을 만났네요. 근데 아가씨도 예전에 식당 종업원 분들께 항상 똑같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때요? 막상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가 막히고 서럽죠? 그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 말에 신우인 그래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물류센터와 배달일을 하던 신우인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며 때려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다른 직장 구해서 내면 되잖아요.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내가 취직하겠다고요. 그럼 되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하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30대 중반의 여자를 누가 선뜻 취업시켜주겠습니까? 결국 신우이가 구한 일은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 자리였어요. 신우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큰 포부를 내놓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작은 회사원 같은 건 저도 창피해서 안 하고 싶었어요. 두고 보세요. 거기서 일 열심히 배워서 나 아주 근사한 카페 창업할 테니까. 신우인 카페 일을 쉽게 봤던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신우인 하루에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니, 무슨 레시피도 너무 복잡하고 메뉴도 많고 커피 만드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전부 설거지에 청소에 허드렛 일에 아는 사람이 볼까봐 창피해 죽겠다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가씨? 세상에 근사하기만 한 일은 없어요. 하찮은 일도 없고요. 배달도 물류센터 일도 카페 일도 하나같이 쉬운 게 없죠? 근데 정말 그런 일 한다고 아가씨가 창피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건 제가 창피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누가 보면 쟨 전엔 그렇게 콧대 높은 척 하더니 저런 일이나 하고 사네. 그럴까봐 그런 거죠. 그런 걸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아가씨, 연예인이 지망할 때 아가씨도 지금의 아가씨도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남들 보는 눈만 신경 쓰면서 자격지심만 쌓아가는 거, 그게 진짜 창피한 일인 걸 이젠 좀 깨달아 봐요, 아가씨. 전에 무조건 길을 막았던 신우에게 이젠 드디어 남의 말이 조금씩 들리던 모양이더군요. 그때도 신우이 뭔가 느끼긴 한 듯 복잡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첫 아르바이트 월급이 들어왔을 때 신우이는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물류센터랑 배달하면서 버는 돈에 비해 주유수당 다 포함해도 월급이 너무 적네요. 일하는 시간도 적고 아르바이트니까. 저 새언니, 여기서 100만 원 새언니한테 주면 저한테 남는 돈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돈도 좀 모으고 싶은데 나머진 전처럼 집안일 열심히 할 테니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름대로 너무 어렵게 번 돈인데 아까워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대신 집안일 대충 하면 바로 다시 전부 돈으로 받을 거예요. 고마워요, 새언니. 어느새 신우인 정말 많이 변해 있더군요. 자신이 그렇게 우습게 알던 돈 몇 푼에 고맙다는 말도 할 줄 알고 돈을 모으고 싶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과 다르게 정말 집안일도 꼼꼼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한 번은 다 같이 시댁 근처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 분께 예의 바르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다래지셨죠. 신우인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거렸어요. 아니, 내가 배달 일도 하고 카페에서도 일해보니까 나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손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내가 이런 취급 받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기분도 나쁘고 속상하고 그제야 내가 얼마나 못됐었는지 알겠더라고. 아이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에미야, 너 정말 대단하다. 대체 효진이 일 어떻게 변하게 한 거야? 시아버진 놀라서 한박 웃음을 지으셨고 시어머니 뭔가를 생각하는 듯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느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어느 날 남편이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웠던 저녁에 전 신우에게 삼겹살을 구워주었습니다. 자, 내가 삼겹살집 할 때 고기 안은 기깔나게 구웠거든요. 오랜만에 우리 이 포강 좀 하자고요. 소주도 한 병 하고요. 얼마예요? 이것도 그냥 식비 포함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사는 거로 해요.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이기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신우인 익숙한 듯 제게 얼마냐고 묻더군요. 제가 공짜라고 했더니 표정이 확 밝아지는 것이 좀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며 전 신우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몇 달 지내보니까 어때요? 난 아가씨가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실은 그동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할 말이 있었다던 신우인 잠시 술잔을 만지작대며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제게 머리를 넙죽 숙이는 겁니다. 그때 신우의 말을 듣고 전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새언니. 제가 너무 버릇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 아가씨, 정말 진심이에요? 네, 실은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원래 그렇게까지 못되고 이기적인 애는 아니었거든요. 좀 철딱서니는 없었지만요. 근데 아이돌 준비도 해보고 연기자 준비도 해보는 동안 자꾸 제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누구는 데뷔하고 누군 인플루언서로 잘 나가고 또 누군 엄청 잘생기고 돈도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는데 전 일도 잘 안 풀리고 인플루언서도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점 자격지심이 생겨서 괜히 식당 같은 데서 더 왕대접 받고 싶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새언니한테도 그랬고요. 그럼 제대로 된 일이라도 구해보지 그랬어요. 자존심 상해서 아무 일이나 구하긴 싫더라고요. 뭔가 연예인이 못 돼서 중소기업 같은 데나 다니는 실패자처럼 보일까 봐서요. 근데 또 할 줄 아는 건 없으니 만만한 부모님께 돈이나 계속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전 남편도 사실 고마운 사람인 걸 알았는데 그냥 그때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실은 돈만 보고 결혼한 제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났던 걸 전 남편을 무시하는 걸로 푼 것 같기도 하고요. 신우인 자신의 나쁜 모습이 철없는 성격과 자격지심이 합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듣기도 싫고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도 싫어서 더 아나무인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새언니한테 혼도 실컷 나고 중노동도 해보고 역지사지 입장도 되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제가 사람도 돈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젠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맙고 미안했다는 인사도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계속 망설였던 거예요. 저 지금 진심으로 너무 기뻐요, 아가씨. 아가씨가 정말 마음을 바로 먹었다고 하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생각했어요, 아가씨. 정말 잘했어요. 이게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저 같으면 저 같은 밉상신을 진즉부터 상대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해요, 새언니. 근데 저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벌써 36인데 지금부터 뭐라도 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36이 뭐가 어때서요.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아가씨 옆엔 이렇게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철없던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런 반성어린 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제게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와, 효진이 걔가 요즘 변한 건 알았지만 그렇게 속 깊은 생각을 했을 줄이야. 이후 혹시라도 신우의 마음이 다시 금세 변할까 싶어 전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 사이 신우인 카페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건지 정직원으로 채용까지 되었어요. 힘들어도 막상 해보니까 손님 응대하고 커피 만드는 일이 제법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엔 진짜로 열심히 일 배우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서 나중에 꼭 카페 차려보려고요. 정직원으로 전환된 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신우인 우리와 함께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우인 두 분께 빨간 내복을 선물로 드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동안 내가 너무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 나 정직원 되고 받은 첫 월급으로 산 내복이야. 비록 지금은 이런 것밖에 못 사왔지만 앞으로 엄마 아빠 생일엔 용돈도 드리고 효도 많이 하면서 살게. 아빠, 그동안 내가 까먹은 돈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쓰든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나 이젠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이 못난 딸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댓말까지 쓰며 진심으로 건넨 신우의 말에 시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다 같이 술을 한잔한 뒤 시어머니는 절 따로 불러 조심스레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내가 살면서 늘 철부지로만 알았던 효진이한테 이런 선물을 다 받아볼 줄은 몰랐구나. 있지, 애미야. 변명 같겠지만 부모인 내 눈에 영진이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도 효진이는 아직 항상 5살, 7살짜리 꼬마애로 보이더구나. 그래서 내가 애 그렇게 보이는 대로 대했더니 효진이도 떼쟁이 아이 모습으로 멈춰 있었던 거야. 그걸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됐어. 어리석은 나 대신 효진이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내가 너무 부끄러운 엄마였다는 걸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던 거 정말 미안했다. 그렇게 저희 시댁엔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답니다. 신우인 저희 집에서 7개월을 산 뒤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했어요. 실은 아직 모은 돈이 많이 없던 신우에게 전 조용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게 웬 돈이에요? 7개월 동안 아가씨가 나한테 줬던 돈에서 주는 거예요. 네? 이걸 왜 주세요? 내가 특별히 가족이라 대폭 할인해 준 거예요. 할인된 만큼 되돌려 주는 거라고요. 아가씨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었으면 당연히 할인 같은 거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이번에 마음을 제대로 먹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기특해서요. 새언니, 이건 할인이 아니라 진짜 기본 식비도 안 남기고 거의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가족한테 돈 받아내려고 아가씨를 받아줬겠어요? 우리도 지금 형편이 힘들어서 딱 기본은 챙겼어요. 아가씨 얼른 독립하고 싶다고 보증금 모으고 있다면서요. 이것도 거기에 보태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새언니. 새언니가 바꿔준 내 인생 평생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게요. 그렇게 신우인 자신이 모은 돈에 제가 건네준 돈을 앞에 얼마 뒤 독립을 했던 겁니다. 이 나이에 더는 신세 질 순 없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긴데 신우인 용기 내어 심해부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받아달란 말은 절대 아니고 그냥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절 보다가 그래도 고맙다면서 앞으로 잘 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제야 제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진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했거든요. 저희 신우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렇게 7개월간의 신우이 개가천선시키기 프로젝트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신우이는 얼마 전 드디어 자신의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날 시부모님도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신우이 카페에 갔는데요. 그날 전 커다란 개업 축하 화분도 사다 주었답니다. 새언니,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오히려 제가 새언니한테 선물을 가져다 바쳐야죠. 제가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있게 된 건 다 새언니 덕인데.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꼭 맛있는 거 살게요. 우리 딸이 이런 번듯한 카페 사장이 되다니. 이게 다 애미 네 덕분이다. 고맙구나. 아직까지도 시부모님은 제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신우이를 보면 놀랄 노자가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신우이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 친정 식구들도 한번 카페에 놀러 왔었는데요. 제 결혼 초와 다르게 인상부터가 부드러워진 신우이를 보며 친정 식구들도 다들 꽤나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간혹 신우이를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사람은 결국 안 변한다는 말을 하곤 하더군요. 신우이를 믿지만 혹시라도 신우이가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도 남편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한편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즘 이런 후회 어린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몇십 년을 품에 끼고 살았을 때보다 네가 우리 딸을 끼고 산 7개월이란 시간이 우리 딸에겐 훨씬 값졌던 것 같구나. 내가 좋지 못한 엄마였던 것 같아서 너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무엇보다 우리 효진이에게도 너무 미안하구나. 바뀐 신을 보며 시어머니도 생각이 많아지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신우의 인생을 많이 망쳤던 것 같아 이제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는 후회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앞으로만 흐르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죠. 제 사연이 혹시라도 자식을 잘못된 애정으로 대하며 키우고 계신 분들께 울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건 그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겁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키우는 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약이길 바라는 40대 남자 박재응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결국 하늘이 내려주는 복인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제겐 그런 복이 없는 모양이네요.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겨우 내 사람을 찾았다 믿었던 아내도 결국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아픔만 남겼으니까요. 아직 그 아픔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려오지만 이젠 후를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어봅니다. 부디 부족한 제 글솜씨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전 참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쩐지 쑥스러워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부모님은 외동아들인 제가 학교에서도 늘 혼자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모난 데도 없고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나 몰라.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동생이라도 몇 낳아줄 걸. 언제라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줄 수도 없고 말이야. 부모님은 제 사회성을 길러주겠다며 어릴 때부터 각종 캠프 수련회에 수시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인 걸 고치지 못했고 낯선 사람이 가득한 캠프에서 전 딱 죽을 맛이었죠. 안녕? 너도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서 왔니? 나도 그래. 휴, 여기서 게임도 못하고 모르는 애들뿐이라 심심해. 근데 넌 왜 그렇게 땀을 흘려? 아니야. 조금 더워서 그래. 나도 게임 좋아해. 저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대답했지만 그 친구는 제 반응이 별로였는지 곧 다른 친구에게로 떠나버리더군요. 학창 시절 내내 이걸 반복하다 보니 저에게 소원이라곤 딱 하나뿐이었어요. 제발 내년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특별히 웃겨야 하거나 억지로 공감해주지 않아도 절 이해해주는 친구요. 하지만 그런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 리 없었죠. 그렇게 대학교까지 존재감 없이 졸업한 전 성적이 좋아 여러 군데 회사에 합격했지만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제일 없어 보이는 생산직으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자동차 설비 오퍼레이터였는데 기계 앞에 매뉴얼대로 장비를 조작하고 점검하는 게 주 업무였죠. 동료들과 협력해야 하는 순간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계와 저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혹여라도 직원들이 말을 건네는 경우는 대부분 이상 없습니까? 점검 끝났습니까? 같은 짧고 건조한 대화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하루하루 사람 대신 기계의 소음과 진동 속에서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날도 점심시간이었는데 괜히 안 친한 직원들과 식사하는 게 불편해 괜히 늦장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한참 지났는데 식사 안 하세요? 저도 밥될 놓쳤는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드실래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전 차마 거절할 용기가 안 나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었어요. 그 직원은 물류팀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이었어요. 전 벌써부터 스몰 토크를 나눠야 할 게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웬걸 그 직원은 제게 식사 맛있게 하라는 말만 한 채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왜 같이 밥 먹자고 한 거지? 진짜로 앞에 앉아만 있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가? 그렇게 서로 한마디도 없이 밥을 먹고 나니 그 직원이 제게 음료수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공장 자판기에서 몇백 원 안 하는 가장 저렴한 음료수였죠. 덕분에 밥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임들이랑 밥 먹으면 질문도 너무 많으시고 계속 맞장구를 쳐야 해서 체할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조용히 밥 먹었네요. 그렇다고 혼자 먹으면 사내에서 왕따 당한다고 소문이 돌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전 사실 왕따 맞아요. 제가 그 소문의 주인공일걸요? 직원은 제 말을 듣고 3초쯤 놀란 표정을 하다가 이내 푸하하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우린 종종 아무 말 없이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전 그 여자의 묵묵함이 좋았고 그 여잔
저의 무관심함을 좋아했어요. 저흰 그렇게 조금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조심스레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연애를 하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본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죠. 사실 그동안 말 못한 얘기가 있어. 나 사실은 고아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날 낳자마자 어느 교회 앞에 두고 사라졌대. 그래서 난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어떤 사람들인지도 몰라. 내게 남은 부모님의 흔적인 김정미라는 이름 세 글자뿐이야. 그 사람은 그러면서 당시 장모님이 포대기 속에 넣어두셨다는 쪽지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여자친구는 그 작은 쪽지를 지갑 깊숙이 넣어 다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내고 이 아이를 낳았는데 도저히 혼자 키울 능력이 안 됩니다. 남편 살아생전 이 아이 이름을 김정미라고 짓자고 약속했어요. 부디 이 예쁜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쪽지 한 통과 함께 버려진 여자친구는 목사님의 보호 아래 자라다 17살 때부턴 혼자 자취를 시작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살게 됐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묻는 것 같아.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세상에 부모도 없고 또 형제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족 관계를 묻는 걸까? 전 그 아픔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평생 외롭게 살아온 여자친구가 제 아내가 된다면 이제 두 번 다시 외롭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면서요. 저흰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바로 혼인신고부터 서둘렀습니다. 저나 아내나 결혼식장에 부를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참 서운해 하셨지만 아내의 사정을 들으시곤 이해해 주셨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결혼식도 안 올린다니까 참 서운하긴 하지만 너희들 뜻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니? 난 그냥 예쁜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련다. 말도 없는 아들만 있다가 막내딸이 생기니까 참 설레는 거 있지? 저도요, 어머님. 전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절 돌봐주신 목사님이 참 좋으셨지만 늘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절 딸로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저도 너무 설레요. 어머님, 아버님, 저에겐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오냐, 그래, 우리 막내딸. 우리 앞으로 정말 사이좋은 가족이 되자꾸나. 결혼 후에도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사랑받으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떨 땐 그 모습이 짠해 보이기도 했어요. 가끔은 아내가 사랑에 목마른 아이 같아 보였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 두 분께 잘 보이려고 원피스까지 입고 왔는데 어때요? 예뻐 보여요?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니고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네. 어쩜 이렇게 예쁠까? 부모님도 저도 사랑받고 싶어 애쓰는 아내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무뚝뚝한 아들인 저보다 자주 제 본가에 찾아가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밥도 먹고 교회로 나들이도 종종 나가더라고요. 아내 덕분에 가끔은 저도 껴서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재흥이를 30년 넘게 키웠지만 이렇게 가족 여행 온 건 또 처음이네. 사실 재흥이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여행 한번 갈 여유가 없었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막내딸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진 것 같구나. 이래서 내가 딸 하나 낳자고 했잖아. 정미가 우리 소원풀을 다 해주네. 고맙다, 정미야.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며느리하고 불러주시는 것도 좋지만 정미하고 이름 불러주시니까 더 좋은데요? 그러면 제대로 막내딸 노릇 한번 해도 될까요? 저 두 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나는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주말마다 직접 반찬을 해드리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편찮으실 땐 당장 약국에 뛰어가 약을 사오거나 병원 동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당신 덕분에 부모님 얼굴이 다 피신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솔직히 결혼할 때만 해도 내가 당신을 많이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 당신이 우리 가족을 더 많이 챙기잖아. 혹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라면 며느리 역할에 부담 가질 필요는 절대 없어. 알지? 그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당신은 내 첫사랑이자 첫 가족이고 첫 운명이니까 저는 늘 그런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저희에게도 큰 고민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 문제였죠. 전 아이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지만 아내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아이 많이 많이 낳자. 가족 축구단을 꾸릴 만큼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뭐? 축구단 하려면 대체 몇 명이나 낳아야 하는 줄 알아? 아이고, 그러다 집안 발 디딜 틈도 없겠네. 축구단은 너무 많은가? 그러면 딱 5명만 낳자. 어때? 독수리 오형제도 5명이잖아. 아들, 딸 구별 말고 딱 5명만 낳는 거야. 하지만 아내의 바람처럼 금방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벌써 결혼한 지도 6년이 흘렀고 저희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죠. 아내는 점점 임신 문제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야. 이러다 진짜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당신도 알겠지만 난 가족도 없이 자라서 꼭 다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내 나이도 벌써 30대 중반이라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해지나 봐. 여보, 우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당신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만 상할 것 같아. 편하게 마음을 가지면 아기도 우리 마음을 알고 금세 찾아와 줄 거야. 당신은 가만 보면 너무 남일처럼 말하는 것 같다. 혹시 나만 아이를 원하는 거 아니지? 당신도 원하는 거 맞지? 평소엔 사랑이 넘치던 아내도 아이 얘기만 나오면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아무도 아이 문제로 재촉한 적이 없었는데 아내 나이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내가 절 병원으로 부르더군요. 우리 아무래도 자연 임신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 근데 그 전에 도대체 왜 임신이 안 되는지 그 검사부터 해보자.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알겠어. 둘 다 검사 받아보지 뭐. 그럼 또 방법이 생기겠지. 그렇게 저도 아내도 호르몬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는데도 임신이 안 된 이유는 바로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자, 이 검사 보시면 아내분 쪽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에게서 약간의 난임 소인이 발견되네요. 정자수 자체가 정상 범위보다 낮고 정자의 운동성도 다소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아예 불임은 아니지만 자연 임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듣고 아내도 놀랐지만 전 사형 선고라도 받은 기분이었어요. 뭐랄까, 남자로서 자존심도 조금 상했고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진 않겠구나 싶어 허탈하기도 했죠. 그나마 아예 불임은 아니고 수천 분의 1의 확률로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그나마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검사지를 들고 아내와 병원 밖으로 나서는데 전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바랬는데 내 문제 때문에 당신 꿈도 못 이루게 됐잖아.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낸 제 사과를 듣고 크게 한숨을 쉬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이게 왜 사과할 일이야. 요즘은 난임 부부들 엄청 많다잖아. 방법은 찾으면 있을 거야. 뭐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 시술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보자. 아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었지만 전 정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아내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못난 남편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흰 바로 난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난임센터에서도 임신이 쉽지 않겠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남편분의 정자 상태를 종합해보면 인공수정으로는 임신 확률이 너무 낮아요. 사실상 자연 임신이나 인공수정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행히 시험관 시술은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아내분 몸에 부담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저희도 이미 시험관 시술에 대해 숱하게 알아본 후라 그게 얼마나 아내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난 아이도 좋지만 당신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것도 행복해. 시험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 정말 괜찮을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아이를 얻으려면 해야지. 난 그 정도는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몇 번 넌지시 아이 없이 사는 삶에 대해 아내에게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뜻은 확고했어요. 아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조금 다투기도 하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6개월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확고한 뜻을 꺾을 수 없었던 전 시험관 시술에 동의하고 다시 아내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나 아이를 원한다면 나도 더는 걱정하지 않을게. 나야 어디까지나 당신을 돕는 사람이고 그 힘든 과정을 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잖아. 그러니 당신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여보. 난 정말로 괜찮아. 잠깐 힘든 것만 이겨내면 당신하고 날 닮은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 엄마가 되는 건데 이 정도 고통쯤은 감수해야지. 마침내 결심이 선 저희 부부는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이후 과정을 위해 잠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다림도 몇 개월쯤 걸렸던 것 같네요. 그 무렵 전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퇴근 무렵 핸드폰을 보니 아내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더라고요. 나야. 당신 전화 여러 번 했는데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퇴근하려던 참이야.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있잖아. 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어디 아파? 아니면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나 임신이래. 당신 아빠 됐대. 우리 자연 임신했다고. 당신 믿어져? 내가 드디어 엄마가 됐대.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아내가 울고 있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임신이라고? 아니, 어떻게 자연 임신 확률이 그렇게 희박하다고 했는데, 여보, 일단 나 바로 집으로 갈게. 울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전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어 몇 번이고 뺨을 꼬집어 보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험관을 하니 많이로 고민했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온 게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효자길래 엄마 고생 안 시키려고 타이밍을 딱 맞춰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전 집에 가자마자 아내를 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어요. 그동안 당신 정말 마음고생 많았지? 못난 남편 만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나 앞으로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게. 부자 아빠는 아니더라도 좋은 아빠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당신은 이미 좋은 아빠야. 너무나 완벽한 남편이고. 다음 날 전 아내 손을 잡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내 임신 사실을 확인하시더니 저만큼이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자연 임신이 될 가능성이 0은 아니었지만 거의 제로라고 봐야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임신이 되셨네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두 분 정말 축하드려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저희를 잘 모르는 의료진 분들도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넬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내 임신 소식을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아이고, 정미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축하한다. 정말 장하고 기특해. 그래도 아직 임신 초기니까 항상 몸 조심해야 한다. 정미 컨디션 괜찮을 때 집에 한번 올래? 몸에 좋다는 거 실컷 해주마. 임산부는 항상 잘 먹어야 돼.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되고. 정말 집안에 이런 경사가 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본가로 오라시던 부모님은 혹시 아내가 힘들까봐 임산부 몸에 좋다는 삼계탕을 낙지까지 몇 마리 넣어 들통째로 끓여오셨어요. 아버진 식사도 안 하시고 그저 아내 옆에 앉아 살코기 하나하나까지 발라주시며 아내를 챙겨주셨습니다. 혹시 닭고기 뼈 조각이라도 목에 걸릴까 걱정이다. 내가 살코기만 잘 발라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거라. 낙지도 너무 긴 거 먹지 말고 내가 잘라준 것만 먹거라. 아빠, 저 아직 임신 초기라 평소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저 너무 좋은 거 있죠? 저 엄마 되게 너무 철없어 보이나요? 아니다 얘. 이런 수발도 다 임신했을 때 실컷 받는 거야. 재흥이랑 있을 때도 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재흥이한테 다 해달라고 해. 알겠지? 어머니 말씀처럼 전 아내와 아이가 불면 날아갈까 쥐면 꿰질까 싶어 아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옆에서 모든 걸 챙겼습니다. 9개월 동안 아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를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저희 매일 밤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격은 또 어떨까?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매일 아기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 급하게 지방 출장이 잡혀 경북 상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나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당신 만삭인데 내가 나흘이나 집을 비우는 게 말이 돼? 이참에 그냥 회사 때려치울까? 으이구, 찰떡이 아빠. 자꾸 그러다 회사 지각하겠네. 찰떡아, 아빠한테 얼른 인사해. 아빠 조심히 다녀오고 오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휴게소 호두과자 사오세요 하고. 알겠어. 내가 일 빨리 끝내고 호두과자 이만큼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놨으니까 연락드리면 바로 달려오실 거야. 그때 왠지 제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아이가 나올 것 같아 자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출장지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정미 몇 시간 전에 분만실에 들어갔다. 너 연락받고 급하게 달려오면 사고 날 것 같다고? 정미가 너무 걱정하길래 이제야 전화하는 거야. 너 없어도 애는 잘 나오니까 운전 조심해서 올라오거라. 알겠어요. 지금 당장 저 출발할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이 나와도 연락 바로 주시고요. 전 그렇게 상주에 있다가 곧바로 뛰쳐나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3시간 동안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다시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내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고요. 부모님이 곁에 계시긴 했지만 더 빨리 가지 못해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아내가 회복실에 올라가 있는 사이 잠시 필요한 짐을 챙기러 집에 가신다고 했고 혹시 혼자 있는 아내가 서운해할까봐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며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아내가 병원에 없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저 혹시 여기 있던 김정미 사모 어디 갔습니까? 어디 치료받으러 갔나요? 김정미 산모요? 아까 어떤 분이랑 잠깐 1층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남편분인 것 같던데요. 제가 말렸는데도 잠깐이면 된다고 하셔서. 네? 남편이요? 제가 남편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전 혹시 아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병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 아이를 낳은 사람이 그 사이 어딜 간 걸까요? 하지만 1층은 물론이고 화장실까지 뒤져봤지만 아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지만 설마 멀리 나갔나 싶어 다시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 최악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지하 2층에 내려가자마자 누군가 구석에서 아주 큰 소리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전 대체 어떤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싸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 거예요. 저는 계속 고성이 오가는 그 사람들 쪽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차 뒤에 숨어 그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자세히 보니 어떤 키 크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하고 뒷모습이지만 누가 봐도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산모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여자가 뒤돌아 있어서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남자 입에서 나오는 이름을 듣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정미, 너 애 좀 낳았다고 아주 기세등등하다. 왜, 네 남편이 끝까지 모를 것 같냐? 너 뭐 믿고 이렇게 까불어? 웃기지 마. 까부는 건 너지. 너 아직도 그 깡패짓 안 그만뒀니? 여기 CCTV 천진데 뭐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게? 아우, 진짜. 우리 웃으면서 얘기 좀 하자. 어? 너 애 낳은 지 몇 시간 됐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냐? 나이도 많은 게 아직 힘도 좋다. 산모가 이렇게 건강하면 내 애도 건강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 자식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니까. 전 거기서 혀를 콱 깨물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내 자식이라고 굳게 믿고 애지중지했던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전 입을 틀어막고 어떻게든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두 인간은 제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었고요. 계속 소리를 지르던 아는 아이 얘기가 나오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새 인생 살겠다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동안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너 아이 앞에 얼씬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나한테 뜯어간 돈이 4,700만 원이야. 알지, 다 알지. 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5천만 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이고 시부모고 네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네 남편 독자라며? 근데 이렇게 손자까지 낳아줬는데 5천쯤 못 해주겠어? 나도 생떼 같은 내 아들 포기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안 그래? 네가 정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른 방법 좀 찾아보고. 남잔 그러더니 아내를 협박하듯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인간 팔엔 동네 건달들이나 할 법한 문신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너 이러려고 그날 밤 나 도와준다고 한 거야? 이렇게 영원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려고? 거참 말 서운하게 하네. 김정민 내가 너 첫사랑이라며. 아이 낳고 싶은데 네 남편은 영영 가망이 없다길래 도와줬더니만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전 거기까지 듣고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해 들고 있던 차키를 그 두 인간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내에겐 던지지 못해 그 상간남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그놈은 제대로 맞았는지 얼굴을 부여잡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 주차장에서 차키를 던져? 미쳤어? 당장 나와. 그래, 나왔다. 어쩔래? 그럼 병원 주차장에서 산모한테 협박하는 인간은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이야?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내 말 좀 들어봐. 그제야 절 본 아는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 상간남은 제가 남편인 걸 알고 불이 나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전 그놈을 잡으려 쫓아가려다 그 순간에도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어 일단은 아내와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전 우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아내를 병실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혼자 화를 삭히다 다시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 나 다 들었어. 그러니 거짓말할 생각 말고 내가 들은 얘기가 대체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빼놓지 말고 말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냥 이상한 놈한테 잘못 걸려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들은 것뿐이야. 그럼 내가 들은 건 대체 뭔데? 그 남자가 첫사랑이라는 둥, 내가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도와줬다는 둥, 그 소린 다 뭐냐고. 제가 따져 묻자 아낸 입만 뻥긋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하냐? 내가 주차장에 다시 내려가서 근처에 있던 차들 블랙박스라도 다 털어올까? 그러면 사실대로 말할래?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당장 내려가고. 전 정말로 당장 모든 블랙박스를 다 뜯어올 기세로 일어났고 그제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다 말할게. 우선 당신이 들은 내용 다 맞아. 내가 당신을 속였어. 아는 그러더니 삼류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인간이 내 첫사랑 맞아. 당신도 알다시피 나 17살 때부터 혼자 살았잖아.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살다 보니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난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고 날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인간도 학교 중퇴하고 동네에서 양아치 짓이나 하는 애였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학교에서 고아라고 그렇게 날 무시하던 애들이 그 양아치가 내 남자친구라니까 찍소리도 못하더라. 걔가 내 인생 첫 보호자였던 거야. 그럼 내가 첫사랑이고 첫 가족이란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그 인간이랑 당신은 달라. 당신은 내게 부모님을 선물해줬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줬잖아. 어떻게 그 질 나쁜 인간이랑 당신이랑 같겠어. 정말이야. 그때부터 전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말도 저를 속이려는 말 같고 금방이라도 다른 얼굴을 하고 제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것 같았어요. 10대 땐 걔도 어리고 나도 어리니까 오히려 괜찮았어. 근데 20대가 되고 깡패짓 하던 게 조금 더 영역을 넓혔는지 그때부터 날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 어디서 빚도 엄청 지고 와서 내가 맨날 갚아주고 내가 몰래 모은 비상금도 다 가지고 가버리고 걔 때문에 나 21살 때 신용 불량자까지 될 뻔했어. 그래서 참다가 헤어졌고 정말이야. 그리고 공장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살다가 당신을 만난 거야. 그걸 나더러 지금 믿으라는 거야? 그때 헤어졌다는 인간이 왜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 그 인간이 수소문 끝에 내 연락처를 알아냈더라고. 내가 연락을 다 거부했지만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 그러다 영영 아기를 못 가질 위기가 생겼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든 속풀이를 할 사람이 필요했어. 전 그제야 1년 전쯤 아내가 뜬금없이 여행을 가겠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내에겐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수정이란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랑 맥주 한잔 하다가 너무 늦어져서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났다. 너 그때 수정 씨랑 만난 게 아니었구나.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 인간을 만나러 간 거였어. 그땐 정말 소주 한 잔만 하고 헤어지려고 했어. 그 사람은 내 밑바닥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술 한잔 하다가 나도 너무 취해서 임신이 안 돼서 고민이란 소리를 하게 됐어.
10년도 더 지나 만난 첫사랑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내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저한테 완전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던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과 회포를 풀게 되었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 말을 듣고 그 상간남은 아이고 그거 어쩌냐. 너 어릴 때부터 빨리 애 낳고 싶다고 그랬잖아. 시험관 그것도 성공률이 아주 높진 않다던데. 네가 정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까? 예정을 생각하면서 그 파렴치한 인간은 술에 취해 울고불고하는 아내를 살살 꼬셔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만 거였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 하길래 친구와 놀고 오라고 외박을 허락해준 제가 바보였어요. 그렇게 보낸 하룻밤 때문에 덜컥 아이가 생겼고 그 상간남도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인간은 아내에게 수시로 겁을 주며 계속 돈을 뜯어가고 있었고요. 처음엔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다 그 돈이 눈덩이만큼 불어나 4,700만 원이란 큰 돈이 된 거죠. 전 지금도 그 액수가 얼마였는지 똑똑히 기억납니다. 정말 그날은 실수였어. 난 그냥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엄마, 아빠, 아니 우리 시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도 다 알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 차라리 그날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면 난 당신을 용서했을지 몰라. 어쩌면 아이조차 내가 품자고 생각했을지 모르지. 하지만 당신은 지난 10개월간 매일 행복해하던 나와 부모님을 짓밟았어. 결혼 생활 7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을 위해 살던 내 인생을 짓밟았다고. 그러고도 어디 할 말 있으면 더 해봐. 정말 미안해. 미안해. 그것 말곤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는 더는 소리도 내지 않고 눈을 꼭 감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두고 병원을 떠났어요. 그 뒤로 부모님께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주변에서 절 찾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다면서 사진 한 장 안 올리냐며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 회사에만 겨우 휴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그저 아이일 뿐 사실은 제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절 괴롭혔습니다. 결혼 생활 7년, 연애 2년 동안 저에게 매번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그 얼굴이 이젠 꿈에서 봐도 무서울 지경이었죠. 저도 저지만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땐 제가 아직 아이 얼굴 한 번을 보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술에 취해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 집에 퀵 서비스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웬 서류 봉투였는데 열어서 내용물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빼곡히 작성된 이혼 서류와 편지 한 통이었어요. 우습게도 아내가 먼저 이혼을 하자며 이혼 서류를 보내온 거였습니다. 전 대체 이게 무슨 뻔뻔한 짓인가 싶어 아내가 쓴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몇 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재흥 씨, 이젠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없겠지? 부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리진 않길 바래. 사실 나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참 많이 후회했어.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하고 넘어갈 걸 그랬다는 후회도 참 많이 했고. 그랬다면 착한 당신은 불쌍한 날 못 이기는 척 용서하고 혼자 괴로워했겠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내가 참 많이 사랑했던 거고. 결국 내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만 나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내게 준 가족, 따뜻한 집, 안락한 울타리에 너무나 감사했어. 어떤 날은 그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까 봐 두렵기도 했고. 근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선택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렸네.
정말 미안해. 다 내 책임이야. 그 인간이 나한테 무슨 협박을 하더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난 정말 쓰레기고 당신과 엄마 아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이야. 나 같은 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난 나쁜 선택을 하진 않을게. 더는 당신에게 상처만 주고 비겁하게 굴지 않으려고. 그저 당신이란 좋은 사람 인생에 금방 잊혀질 오물 같은 인간이었다고 생각해 줄래? 아이도 내가 데려갈게. 내가 좋은 엄만 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나 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 당신을 참 많이 사랑했어. 감히 내 분수도 모르고 지금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만 부디 나 같은 건 잊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아낸 그렇게 서류와 편지를 제게 보내고 아이와 함께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지경이 되자 제 부모님도 끝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죠. 저희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꽤 오래 병원 신세까지 지셨습니다. 막내딸이라고 생각하며 엄마 아빠 소리까지 듣던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조금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어머니는 매일같이 울며 아내를 찾아오라고 오열하셨습니다. 차라리 내 눈앞에서 빌라고 해라. 그 몸으로 갓난아이를 안고 어딜 간 거야?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내 앞에 있으라고 해. 어머니, 이제 그 사람은 잊으세요. 이미 떠나버린 사람 이제 와서 다시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걔가 틀림없이 말 못할 다른 사연이 있을 게다. 정미가 그럴 애가 아니지 않니? 내가 7년 넘게 걔를 딸처럼 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날 수가 있니? 매정한 것, 잔인한 것 같으니라고.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 재응이라고 지금 제정신이겠어? 집 나간 며느리 생각하다가 멀쩡한 우리 아들마저 잡고 싶어? 한때 영원한 행복을 꿈꿨던 저희 집도 아내가 남기고 가는 큰 상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전 아내를 꽤 오랫동안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정말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아내와 상간남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거든요. 전 이미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과 아내의 편지, 증언이 증거로 남아있었고 소송에서 이길 게 확실했습니다. 제가 그제와 상간남 소송을 걸었던 건 돈 때문도 아니었고 이제 와서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진심이었던 제 마음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법원에서 오랜만에 본 아내는 몹시도 말라있더라고요. 그 상간남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제출했던데 아내는 법원까지 직접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안부 묻는 것도 참 염치 없지? 그래도 내 잘못에 대해 벌받는 자리인데 내가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 아니 어머님 아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법원 앞에 와 계셨는데 그렇게나 당장 데려오라고 소리치던 아내가 막상 앞에 나타나자 아무 말도 없이 노려만 보고 계셨어요. 아낸 저와 부모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년이에요. 부디 절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닌 한동안 그런 아내를 쳐다만 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아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찬데 앉지 마라. 그러다 뼈 삭는다. 이렇게 얼굴 봤으니 됐어. 앞으로 사는 동안에 서로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든. 그땐 내 딸로 태어나거라. 그땐 이렇게 살지 말고 내 딸로 태어나서 사랑만 받고 살아. 어머님 그 말씀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아내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손수건 한 장은 건네고 부모님 뒤를 쫓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건이 있고 4년이 흘렀습니다. 전 어느새 40대 중년이 되었네요. 부모님도 그날 이후로 한동안 말수가 적어지셨어요. 잘 웃지도 않으시고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는 소리도 안 하시고요. 나중에 아내 친구였던 수정 씨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먼 지방으로 내려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직장에 들어가긴 쉽지 않았을 테고 지방에서 식당 일이나 청소 일을 하며 지낸다네요. 전 가끔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그 아이가 꿈에 나옵니다. 꿈에서 아이는 서툰 발음으로 절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늘 그 아이를 안아주려다가 행동을 멈추곤 해요. 저는 결국 꿈에서도 한 번도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새 아내에 대한 기억이 조금은 흐릿해졌습니다. 한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인생을 걸었던 소중한 존재가 떠나간 자린 생각보다 꽤 빠르게 아물고 있어요. 물론 저도 술도 많이 먹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신 부모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너 언제까지 매일 술만 먹고 이러고 있을래? 너 진짜 인생 망치기로 작정한 거야? 아니면 부모 마음에 정말 빗을 꽂아 속이 시원하겠어? 어머니, 엄마, 저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요. 저 한순간에 아내도 아이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멀쩡하게 밥을 먹고 출근을 해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굳게 먹고 씩씩하게 살아야지. 아마 그 상간남 자식은 어디서 또 사기나 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다. 근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네가 이러고 있어? 당장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어. 그때 어머니가 절 호되게 혼내지 않으셨다면 전 좀 더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전 직장도 잘 다니고 여전히 숫기는 없지만 동료들과 가끔 맥주도 한잔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와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에게 마음을 줘서 고통받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와 있을 때도 아낸 가끔은 외로움에 사무친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날 때부터 혼자였고 어쩌면 꽤 오랜 시간 또다시 혼자 있게 된 아내가 그렇게 원했던 아이와 함께 외롭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 아내가 원망스러웠고 배신감이 컸지만 이젠 그래도 아내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네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노래 중에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던 그녀가 지워져 가고 잊혀져 가고 아침마다 다시 태양이 떠오른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릴 땐 그저 슬픈 사랑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제 성향과 딱 맞는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프지만 내일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그 아이도 제 인생에서 지워져 갈 거고요. 전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고 살기보단 앞으로 제 앞에 놓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감추고 싶은 상처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에겐 아내와의 일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되고 흉터는 언젠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주겠죠. 전 여전히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언젠가 제 곁에 새로운 빛이 찾아오면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네요. 아직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전 이제 그 빛을 따라 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겁니다. 아마 제 사연 들으시고 아내를 욕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저 어느 불쌍한 40대 독거 중년의 하소연이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사람이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아프지 말고 잘 살아, 보란 듯이 잘 살아 이 말을 남기며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